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읽을 것인가? 지은이는 오즈 펄먼. 세계 최고의 멘탈리스트이자 인간의 심리를 무대와 현실에서 모두 증명해온 퍼포머.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사고와 감정, 선택의 흐름을 연구하며 멘탈리즘을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로 진화시켰다. 그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 시즌 10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고 MBC 스페셜 프로그램 오즈 노우즈로 에미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투데이 쇼, 먼데이 나이트 풋볼, HBO 하드 녹스 등 주요 방송에 출연했으며 그의 독보적인 멘탈리즘은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등 유수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포춘 500대 기업은 조직 내 소통과 협상,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찾는다. 이 책은 그가 수십 년간 무대와 현실에서 검증해온 통찰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지, 어떻게 하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와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낸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세상사가 얼마나 쉬워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더 유용한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 멘털리스트의 기술을 활용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멘탈리스트란 초능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심리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 추리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와 행동을 예측하고 읽어내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 나는 마음을 읽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읽는 것뿐이다. 사람을 읽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헛소리 감지기가 들어있다. 이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사회적 자극을 받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감각이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집중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인지도 구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다. 멘털리즘의 핵심은 결국 심리학, 관찰, 기억, 그리고 의사소통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해석하는 능력을 타고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울 속의 그 사람,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1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람선 여행을 갔다가 난생 처음 마술 공연을 보게 되었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도서관에서
마술 관련 책들을 전부 빌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14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마술이 내게 한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마술을 계속하고 싶다면 일자리를 구해서 내가 직접 벌어서 해야지. 나는 신문 배달이나 베이비시터,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아르바이트 대신 가장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선택을 했다.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까운 거리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근접 마술사 일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집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이탈리안 패밀리 레스토랑 지아스가 가장 적합한 장소 같았다. 나는 일주일에 하룻밤씩 테이블을 돌며 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아스에서 테이블을 돌며 펼쳤던 근접 마술 경험은 내게 사람의 마음 읽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최고의 교육이 되어 주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감지하는 법을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와 온갖 종류의 거절을 반복해서 당하며 나는 깨달았다. 마술은 쇼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첫인상에서 드러나는 나의 태도, 에너지, 인사말까지 모든 요소가 공연의 일부였다. 테이블로 다가가는 순간의 미소 하나, 몸의 방향 하나까지도 모두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빠르게 배웠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들이 주문을 마친 직후였다. 선택을 하는 즐거움이 가시고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며 잠시 대화가 끊긴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다. 나는 공연 전에 손님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금세 익혔다. 먼저, 무슨 일 있는지 들으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그 질문 하나로 나는 그들의 망설임을 기대감으로 바꿨고 귀찮아하는 대신 호기심을 갖게 했다. 나는 이어서 그럼 운이 좋으시네요 라며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 모든 말과 표현이 그들의 관심을 끌어당겨 놓치지 않게 설계되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열쇠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들의 생각을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원리 말이다. 처음 공연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테이블에 다가가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넸다. 좋은 밤이네요. 제가 마술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많은 손님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니, 괜찮아. 됐어.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 했었는데 결국 답을 찾아냈다. 아니, 됐어. 라는 거절과 그에 따르는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만남에서 그래, 부탁해 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이자 자료가 된다는 것이 그 답이었다. 또 무례한 손님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쓰면
기분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최근 일어난 크고 작은 일에 휘둘려 산만해지거나 위축되기보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토를 했다. 어쩌면 그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었을 수도 있다.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끊는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었다. 대개의 경우 교감에 실패할 때 우리는 주로 상대 탓을 한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고려하고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약간의 긴급함을 담되 공감하는 톤을 잃지 말고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며 말해보라. 그러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결국 모든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그 출발점은 고객은 항상 옳다는 것이다. 설사 고객이 옳지 않고 정말 불쾌한 태도를 보인다 해도 신체적 위협만 가하지 않는다면 친절로 응대하는 게 최선의 접근법이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맞서면 불길만 거세질 뿐이다. 언제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상황 진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하다. 이미 격앙돼 싸우려 드는 사람에게 정면으로 돌진하지 않는 것. 상대를 진정시키려면 당신 자신을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게 좋다. 상대의 에너지에 맞추지 말라.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봐주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들은 관심을 원하니 원하는 것을 줘라. 미식축구 선수들과 일할 때 나는 늘 팔짱을 낀 채 웃지 않는 선수를 찾았다. 그 선수의 마음을 사면 다른 모든 선수의 마음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스토랑 공연을 통해 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한 사람만 내 우군이 되어줘도 아주 많은 문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약 5%는 당신을 좋아하며 당신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된다. 나아가 당신의 자발적인 홍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 중 하나는 항상 메모하라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단 몇 줄이라도 반드시 기록했다. 누군가 명함을 건네주면 그 사람이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명함 한쪽에 만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 빠짐없이 메모했다. 사람들이 이전 대화에서 나눴던 세부적인 이야기를 기억해주면 기분 좋아한다는 것은 굳이 사람의 마음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나는 첫 계획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일련의 비상 계획들을 마련하지 않고는 절대 공연에 나서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먼저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면 긍정적인 결실에 이를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내 계획의 상당 부분은 마음 이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마음 이론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추론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자신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 능력은 초능력과도 같다. 어린 시절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나는 손님들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다.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저 친구 잘할까? 공연이 엉망이면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할 텐데 얼마나 오래 할까? 곧 끝내고 갈까? 내가 테이블로 다가가는 순간 손님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최소 10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제는 분명했다. 10초 안에 그 질문들에 모두 답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알기에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곤 했다. 나는 늘 손님들을 대할 때 마치 곧 자리를 뜰 사람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했다. 진짜 힘은 공감에서 나온다. 나는 공연할 때 내 속마음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은 이미 흥미를 느낄 준비가 된 상태다. 동시에 의심도 하고 있을 터다. 그중 상당수는 이 모든 것이 가짜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홍보 영상 보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난 안 믿어요. 마음을 읽는다고요? 우리 모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누군가가 여기 올라와서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역시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인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는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겁니다. 저는 그 기술을 30년간 연습해 왔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경계를 허물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건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상대가 속으로 할 법한 생각을 직접 말로 꺼내고 그들 내면의 목소리를 대신 표현하라.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쌓아두었던 장벽과 고정관념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결론은 이렇다. 멘탈리스트는 마음 이론을 활용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운다. 당신도 마음 이론을 매일 사용한다. 그 덕분에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쌓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인식하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방식인 셈이다. 나는 큰 공연을 앞두었을 때 거의 무한에 가깝게 모든 시나리오를 돌려본다.
마술의 각 단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의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지 비상 대책을 마련한다. 공연 도중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진정하라는 것이다. 관객은 멀리서도 긴장과 불편함을 냄새 맡듯 알아차린다. 하지만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져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재즈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말처럼 한 음을 틀리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음이다. 미국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와 코치 밥 보머는 시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두 사람 모두 그 효과를 확신하고 있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완 기법으로 시작하는 데 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야 뇌가 상상하려는 장면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화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날씨는 어떤가? 그런 조건에서 당신의 플레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상대 선수의 컨디션은 어떤가? 당신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가? 가까운 곳에서 다른 경기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가? 손에 쥔 라켓의 무게감은 어떤가? 스윙할 때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장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실제 상황에서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경기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펠프스는 일어나길 바라는 일과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 그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까지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다. 보머는 생생한 시각화를 활용해 여러 차례 리허설을 하면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몸은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설사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몸은 이미 그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된다. 시각화는 계획을 짤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반복해서 시각화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커지고 압박감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집중력이 유지되고 불안은 줄어들고 근육 기억이 형성된다. 나는 끊임없는 리허설을 통해 그런 근육 기억을 만들어 왔다. 테드 강연을 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앉았던 승객은 나를 보며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비행 내내 내가 말없이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무려 40회 이상 연설을 연습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획을 세우고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일은 실제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머릿속 어딘가에 여분의 대비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지기능의 변화가 생긴다. 우선 기억력이 좋아진다. 정보를 반복해서 구조화하고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뇌에 더 깊이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제 해결 능력도 한층 좋아지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도 수월해진다.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 역시 촉진된다. 누구나 때로는 처참한 실패를 겪는다.
인생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바로 그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차분히 짚어본 후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라. 무언가가 어긋나면 본능적으로 당황하고 긴장하게 되는데 그 긴장이 다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행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들의 심장 박동수를 분석한다. 생사가 갈리는 급박한 순간에도 심장 박동수를 낮게 유지하며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버티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공포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망신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흔한 유형에 속한다.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일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다 라는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트의 농담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추도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 속에 누워있기를 바랄 정도로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뜻이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연구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에서 관찰자로 전환하는 능력을 나는 우연히 터득했다. 공연을 하러 지하스 레스토랑에 들어설 때 나는 혼잣말로 나는 오즈 펄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자신을 하나의 가상인물로 설정했다. 나라는 존재와 당면한 과제를 의식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의미였다. 나는 더 이상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관찰자였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상은 진짜 나가 아니므로 그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손님들은 오즈 펄먼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오즈 펄먼이 아니라 그의 마술에 대한 흥미였을 뿐이다. 실패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서 더 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운동 선수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 근육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단련한다.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다면 실패와 거절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하스 레스토랑에서 내가 배운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테이블 옆에서 하는 마술로 실외 공연을 따내려면 엄청난 횟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매일 밤 건네던 명함 50장 중 실제로 공연으로 이어진 것은 2장 남짓이었다. 이 거절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건 X만큼의 거절이 결국 Y만큼의 유료 공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거절을 많이 겪을수록 마술사로 꾸준히 일하고 싶다는 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다. 당신이 14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당신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방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건 언제나 상대다. 밀려오는 바닷물이 모든 배를 띄우듯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빛나게 하는 능력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 한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남들에게 우리는 그저 조연일 뿐이다. 진짜 주인공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초점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맞춰라.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가장 쉽고도 경제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메모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효과는 강력하다. 짧은 메모 하나가 상대에 대한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걸 무엇보다 좋아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줄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동한다. 이런 감동이 만들어내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금세 잊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충격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행사가 끝난 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억이 생생할 때 그날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메모는 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론다, 금발 여성, 특허 변호사, 노이 엄마 친구, 아이들은 이런저런 캠프에 다님 같은 식으로 간단히 적어도 된다. 인맥을 쌓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치 있다. 나는 아이들의 생일이나 휴가 이야기처럼 사소한 사실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보는 자산이다. 만료되지 않는 쿠폰과도 같다. 오래 기억할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진다. 공감이란 단순히 누군가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잠시라도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다. 동정은 누군가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이와 달리 공감은 초점을 철저히 상대에게 둔다. 동정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감정이라면 공감은 누군가와 함께 느끼며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태도다. 기쁨이든 흥분이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접할 때 뇌는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길 원한다. 이는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으며 인간의 생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접착제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상대의 말을 조금 바꿔 되풀이해 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해받는다고 느낀다. 감정에 호소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그 감정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만 나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러니 스티븐 스필버그 아버지의 99번째 생일 파티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보라. 공연이 끝나자 스필버그가 곧장 내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길 원했다. 5만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잠시 숨을 돌리길 기다렸다. 그렇게 우리는 2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질문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 단 하나도. 대신 그가 왜 스티븐 스필버그인지를 알게 됐다. 스필버그는 거울을 돌려 자신에게 향할 빛을 상대에게 비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그의 타고난 호기심이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대화의 중심을 언제나 상대에게 두고 오롯이 질문하는 데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당신은 스티븐 스필버그잖아요. 지금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산더미라고요. 그가 던진 결정적인 한 수는 나로 하여금 계속 내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을 열어 내 일에 대해 털어놓게 만든 것이었다.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이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그는 끝내 나에게 초점을 맞췄다. 비유하자면 그는 거울을 들어 나를 비춰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스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나는 이런 세심한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배웠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었다. 스필버그는 내게 자신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았고 나는 더 열렬한 그의 팬이 되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다. 대담할 정도로 호기심을 가져라. 우리가 싫어하는 진부한 잡담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져라. 끼어들어 말할 기회만 기다리지 말고 상대에게 집중하며 듣는 연습을 하라. 상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 상황이 어떻든 나는 당신이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친절하기로 마음먹기를 바란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건네라. 따뜻한 자기 대화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을 반복하는 일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반복하면 뇌 회로가 재설정되면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 S.J. 화이트는 미국 보건시스템 약학 저널에 실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는 상사나 배우자 또는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몰아세우는 존재다. 나는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확신을 채워두려 늘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 있도록 스스로를 방치하는 일은
실제로 독과 같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행복해지기로 마음먹는 법을 가르쳤다.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질 때면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확인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분이 크게 가라앉을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1, 2년 전과 비교해 더 나아졌어?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묻는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다.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계속 걸어가도록 격려해주는 말이다. 그동안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달리기를 통해 얻은 것이지만 이 교훈은 내 삶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 교훈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해낼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5년 후 도달하고 싶은 위치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멘토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제로 행동하라. 관계가 주고받는 구조가 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걸 기꺼이 내어준다. 올바른 멘토를 만났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멘토가 대신 던져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도움을 청하고 싶다면 당신 역시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꾸준히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 바쁜 일정 때문에 매일 멘토링을 하진 않지만 2-3달에 한 번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물론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말들을 해주고 그들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말들도 해준다. 나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누군가가 TV에 출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여태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껏 무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해보라고 몰아붙인다.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며 대신 스스로 알아내길 바란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선 요리를 사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 멘토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제시하라. 예를 들어 몇 년간 가끔 내게 이메일을 보내던 한 공연자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 몇 장이 너무 오래된 것 같더군요.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에 내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일들은 제가 대신해 줄게요. 그건 내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 나는 하루라도 빨리 보답하고 싶어졌다.
어떤 멘토와 연결되길 바란다면 당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무엇을 제공해야 그 사람의 삶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처음엔 거절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실제로 내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링크 업데이트 같은 자잘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담컨대 절대 다수의 사람은 그런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사람이 되라. 상처받지 않는 강한 멘토를 가져라. 시도를 많이 할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라. 당신이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당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고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 사람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카리스마와 매력은 다르다. 작가 제이슨 부 응우예는 두 개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매력은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카리스마는 당신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매력에는 유머와 취약성, 그리고 정직함이 고르게 섞여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정직함이다. 사람들은 거짓을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감지한다.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했기 때문에 불성실한 만큼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도 드물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면의 경고음이 울리고 심리적 불안감이 생겨난다. 누군가가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진정성이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진정성과 투명성을 더 갈망하게 됐다. 중요한 점은 진정성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진행자가 그녀에게 가장 큰 재능이 뭐냐고 묻자 윈프리는 이렇게 답했다.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나 꺼져 있을 때나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별일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대단한 능력이다. 나는 당신에게 초능력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을 줄 수는 없다. 내가 소개한 기술들은 착시나 속임수가 아니다. 당신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들이다. 약자의 위치에 놓인다 해도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는 공식을 당신은 이미 갖고 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에도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옆으로 밀어낼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로막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는 다른 이의 손을 빌릴 수도 있으며 손을 내밀 수도 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당신이 쌓아가는 새로운 습관들, 당신이 다시 점검하는 믿음들,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두려움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간을 들여 당신 자신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혀라. 당신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 지금까지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읽을 것인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독심술이나 궁예의 관심법을 떠올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거울 삼아 타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에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이론입니다. 마음 이론이란 인간에게 자기의 마음 상태와 타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마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지만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멘탈리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멘탈리스트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관찰하고 기억하고 공감하고 유추하고 유도하고 계획합니다. 특히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이름 맞추기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마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마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살면서 영원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하나는 우주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떤 시인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기적과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마술보다 놀라운 마술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환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행운이나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칭송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하며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각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삶 자체에 비하면 삶에 주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이 삶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아름답고 경이로울까요?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삶을 만끽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술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